지브리 샹베르땡 남쪽에 위치한 모르생데니입니다. 모르생데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들보다도 이제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그래서 본마르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소개해 드릴 밭이 클로드 라로슈. 자, 다음은 클로드 라로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클로드 라로슈 같은 경우는 총 면적이 약 16.9헥타 정도 되고요. 총 40명 정도의 오너가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7만 병 정도의 와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원래 AOC법이 제정된 1936년 같은 경우에는 이 포도밭의 사이즈가 4.5헥타 정도 됐어요. 이제 근처에 있던 포도밭들이 이제 그랑크루로 편입이 되면서 지금의 이제 사이즈가 된 거죠. 이제 아까 이 작가님 말씀하셨던 몽루이장, 여기 아랫부분하고 레 주나베르 하고, 그 다음에 레 샤비오, 그 다음에 레 프리미에르, 그리고 레 프로쇼, 그 다음에 레 모샴이 편입이 되면서 이제 지금의 사이즈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토양은 석회석을 베이스로 해서 표토에서 이제 30% 정도 내려가면 단단한 석회암이 있어요. 그 위로 이제 돌과 점토로 이루어졌는데, 자갈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이름의 근원이 된 큰 돌이 이제 여기저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만한 이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배수도 상당히 좋고, 포도밭 역시 동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포도가 아주 잘 익을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강한 구조감과 묵직한 타닌, 그리고 근육질의 바디감을 지닌 와인들을 생산이 돼요. 보통 성격이 비슷하다면 라트리시에 샹베르땡을 말씀하시는 분도 되고, 그랑의 대조 성격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1991년부터는 호스피스 드봉에서도 0.5헥타를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클로드 라로슈 역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이 도멘 두작입니다. 두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5헥타 정도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고요.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이 약 30년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테스팅한 가장 올드 빈티지는 요 78 빈티지 분들에서 85, 88, 90, 93, 95, 96, 99, 01, 02, 04, 05, 06, 08, 2010, 2012, 14, 15, 16, 17, 18. 그래서 한 23개 정도 빈티지를 테스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자크세스가 만든 빈티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78이고요. 그 90도 아주 좋았어요. 이거는 이제 거의 눈물을 흘리셔야 맛있어요. 두작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아버지가 만든, 자크가 만든 와인 중에서 좋았고, 제레미가 만든 거 중에서는 2005하고 15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작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 라로슈 특유의 이제 파워와 스케일을 지니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이 집은 뭐 이 작가님 아시겠지만 매년 몇 병씩 컬렉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크가 아직까지 살아 계시지만은 이 세대인 이제 제레미하고 알렉으로 넘어오면서 홀 클러스터 비율을 예전에는 이제 100%를 썼다면 지금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크, 뉴요크 비율도 점점 줄여가고 있죠. 대신 스타일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요. 대신 이제 접근성도 굉장히 좋게 만들고 있죠. 우리 저기 이 작가님 요건 아니지만 나하고 2018 클로드 라로슈 뭐 봄마 뭐 말콩소 다 먹었는데 어땠어? 그러니까 바로 꼬라뱅으로 따서 먹었는데도 아주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을 좋게 가면서도 장기 숙성력이 있고, 그리고도 뛰어난 퀄리티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두작이 요새 인정을 받지 않나 싶어요. 완성도 면에서는 뭐 2005년 강추. 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 라로슈의 지존인 두작을 빼고는 소개를 드릴 만한 집이 이제 퐁소가 있죠. 퐁소하면 또 클로드 라로슈고, 퐁소가 또 털 게 많아요. 퐁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헥타 굉장히 큰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이 62년 정도 된다고 해요. 뭐 오래된 거는 뭐 80년, 90년 넘어가는 것도 있고 어린 것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퐁소의 클로드 라로슈 중에 퐁소 찾아보니까 22개 정도 테스팅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005년. 독보적인 와인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그렇게 인상적인 와인은 없었어요. 70년대나 80년대 올드 빈티지들도 여러 번 테스팅을 사실 했는데 좀 투박하고 너무 강하지 않나 싶어요. 와인 자체가 지닌 완성도는 좋지만 제 개인적인 이런 하늘하늘한 피노누아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스타일의 와인은 로렌 퐁소도 벌써 한 3번, 4번을 만났지만은 그 뉴요크를 사용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거의. 근데 배럴 테스팅 가서 와인을 마셔보면 거의 잉크야, 잉크. 뭐 샹베르땡 같은 거 주면 우와, 딱 뭐가 이거
보르도의 이런 느낌 정도 굉장히 진하거든요. 그래서 클로라루슈 하면 빠질 수 없는 생산자이지만은 어쨌든 옥션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그러니까 뭐 2019년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뉴욕에서 열린 이제 옥션에서 에카메릴에서 부르고뉴 와인들 저도 몇 개를 샀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2015년, 16년 빈티지가 풀리고 나서 가격이 정말 이렇게 오를 때였거든요. 근데 통소 클로라루슈가 우리 이 작가님 얼마 했을까? 병당 $1,000, $2,000 하지 않나요? 200불. 커미션이 뭐고 다 포함해서 230불인가 240불에 팔렸을 거야. 그 정도로 인기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생각해봐. 두 작 95년, 96년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저렴해도 700불 이상 할걸요. 그러니까 2배, 3배 이상 가격 역전이 생긴다는 거죠. 둘 다 같은 지역의 탑이지만은 편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욱이 이제 현재는 로렌 퐁소가 와이너리를 떠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실은 도멘 퐁소는 쳐다를 보지 않죠. 그러니까 로렌 퐁소가 퐁소를 나가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네고시앙을 만들었어요. 36년 동안 퐁소에서 와인을 만들었다가 여자 형제가 관리를 하겠다고 자세한 건 모르겠죠. 좀 다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와이너리를 접고 나오겠지. 근데 일설에 무슨 말도 있었냐면 퐁소가 와인을 다 만들었는데 오씨 내가 만들어서 내가 와인 다 관리하고 마케팅도 다 하고 내가 다 하는데 왜 이익은 똑같이 가져가? 이것 때문에 좀 크게 한번 싸웠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와인은 내가 다 만들고 내가 홍보도 하고 내 이름으로 다 했는데 이익은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똑같이 가져가니까 퐁소가 열받아서 나왔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2017년에 자신의 포도밭하고 이제 빌린밭 해서 이제 뭐 그리오트, 샹베르땡, 그다음 클로생드니를 가지고 독립을 하게 되죠. 2019년에도 제브리하고 샹볼에서 포도밭을 이제 한 4헥타 구매해서 지금은 한 7헥타 정도. 그리고 이제 워낙 발이 넓으신 분이라서 지금도 여기저기를 통해서 포도를 구입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퐁소하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많다고 했는데 바로 클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상 이제 많은 디종의 클론들이 퐁소에서 기원을 찾고 있는데 이 클로라루슈에 위치한 퐁소의 포도밭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접목한 게 디종 클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디종 클론 111, 뭐 디종 777, 디종 888 전부 다 이게 이제 퐁소에서 나온 거죠. 그 정도로 이제 클론하면 퐁소다. 그리고 또 유명한 퐁소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루디 스캔들, 루디의 가짜 와인 스캔들이거든요. 인도네시아의 출생인 루디 크나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컬렉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에커에서 제 기억으로는 2006년이거든요. 2006년도에 이 사람 개인 컬렉션을 가지고 이틀 동안 이제 옥션을 해요. 옥션 이름도 아마 더 레전드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2006년이면 가격 착할 때였잖아요. 로마네 꽁띠 막 그냥 2,000불 정도 할 때니까 이틀 동안 팔아서 얼마 팔았을까? 하나로 얼마 정도 됐을까? 개인이니까 한 10억? 10억보다 한 20억? 이 사람이 2006년도에 개인 랏으로 판 게 285, 24.7 밀리언?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 판매 기록은 깨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때 2006년만 하더라도 그때 제일 많이 판 사람이 100억 정도 됐었대요. 그러니까 그 100억을 뛰어넘은 거지. 아직도 남아있는 기록인데 그 와인 중에 70%, 80%가 가짜다. 루디 형아가 만든 와인이다. 근데 왜 로렌 퐁소가 이제 그 루디하고 관련이 있냐면 로렌 퐁소가 루디의 가짜 와인 스캔들을 밝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왜 그러냐? 퐁소가 루디 크나른을 의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에커에서 출품된 1929년 클로라루슈 때문이었어요. 에커에 출품된 이 1929년 클로라루슈를 보고 퐁소의 개인 고객이 로렌 퐁소한테 연락한 거예요. 야, 이거 1929년 케이스로 나왔는데 나 사도 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퐁소가 이런 지금 할아버지가 만든 첫 번째 빈티지가 1934년인가 그렇거든요. 34년까지 병입을 안 한 거야. 병입을 안 했는데 1929년이 딱 나온 거지. 그럼 이거 뭐야? 100% 가짜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그때 만들지도 않았었고 할아버지가 언제부터 이제 클로라슈를 만들었는지 그런 문서를 챙겨서 존 케이폰한테 연락을 한 거지. 가짜다 와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안 믿은 거지 존 케이폰이. 얘 믿을 수 있어? 얘가 얼마나 와인 컬렉터인데. 그래서 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와인을 만들질 않았는데 뭔 소리냐. 그래서 이 노렌이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뉴욕으로 날아가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 당시에 옥션에 출품했던 와인들이 45년부터 71년 빈티지까지 또 있었던 거예요. 퐁소의 클로라루슈가. 근데 그게 다 가짜였던 거지. 그래서 그 와인을 판매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루디였던 거예요. 너 누구 소스냐? 확인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존 케이폰이 야, 이거 소스 얘다. 소개시켜줄 거지. 그래서 이 루디와 로렌 퐁소가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대요. 뉴욕의 모 장소에서. 긴장감이 장난 아니겠지. 근데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나이스하게 대해줬고 굉장히 이 루디가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줬대요. 근데 루디가 와인을 샀다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니까 인도네시아 어디 가게를 소개를 여기서 샀다, 어느 사람이 샀다.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떠냐면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인포메이션을 준 거야. 그래서 2번을 만났는데 계속 출처를 달라고 했는데 아, 내가 주지 않았냐. 근데 이제 루렌퐁스가 다시 물어본 거지. 야, 거기 연락하니까 연락이 안 된다니까. 그럼 난 모르겠다. 나 그 사람한테 산 거다. 근데 거기서 이제 루렌퐁스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와인 출처를 약간 얼버무리는 루디를 보고 이제 FBI한테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빌 콕이라고 빌리언웨어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FBI가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만약 이때 로렌퐁소가 의심을 안 했다? 그러면 이 루디의 별명이 뭐냐면 미스터 꽁띠예요. 꽁띠를 그만큼 많이 땄대. 모임 있으면 맨날 꽁띠 먹고 와서 같이 먹고, 그래서 별명이 닥터 꽁띠였다고 하는데, 만약에 로렌퐁소가 조사 안 했다? 지금까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클로로슈의 탑 생산자는 르루아입니다. 2012년에 용주형이 뉴욕 왔을 때 베리타스 바에 가서 그때 이거 얼마 주고 사 먹었을까? 너 혹시 이 와인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듣보잡을 왜 나한테 이야기하면서